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황당한 뉴스가 하나 오늘 떴습니다. 검찰이 수사 끝에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이 일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교안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 삼척동자도 다 알겠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 아무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또는 아무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가 부각될 테니까요. 그 아무개가 누구인지는 청취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검찰이 아직까지는 법무장관의 지시에 저항하면서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9일로 만료가 됩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또다시 역사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0일에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에 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교과서는 우파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권희영 회장이 주 집필자로 참여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역사 왜곡이 심하다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이 문제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기획실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자, 일단 이게 지금 최종 심의를 통과한 게 아니라 8월 30일에 최종 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예, 8월 달에 이제 최종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8월에 통과가 되면 이게 이제 교과서로 완전히 채택이 되는 거고요. 예, 관리적으로 봤을 때. 예. 예, 그 1차 검증심의를 통과하면. 네. 예, 대부분 다 거의 다 통과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게 네. 최종 심의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심각하지요. 혹시 그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교학사라고 지금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교학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교학사는 교과서로서는 네.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점유율은 모르지만 예. 이번에 새로 채택되는 경우에 이제 되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네. 일반적 시장 점유율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요? 채택이 되면. 예, 예를 들어 일본에 있어서 우익교과서 후쇼사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의 우익교과서 후쇼사에 낸 그 경우에는 학교나 지역에서 네. 교과서 채택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었다는 부분이 있죠. 예. 예, 근데 사실 한국에 있어서 교육 자치는 매우 빈약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따라 지금 현재로서는 현 정권 자체가 어떤 교학사 이번에 문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역사 인식을 거의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교육계 어떤 보수적인 단체들, 학교 어떤 그런 중요한 의사 결정자들이, 네. 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는 분위기를 형성할 때, 네. 이 보금률은 우리가 일반적인 교과서 채택 보금률보다, 예.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 일선 교사, 역사 교사들이 교과서 채택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실제는 거의 약합니다. 그러면 일본처럼 이게 위원회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한번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없습니까? 학교 단위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 채택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지역이. 근데 우리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런 것이 가능되지 않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상령 분위기예요. 예, 상당 하달적 분위기죠. 예. 그것은 그 전에 금성 교과서가 금성에 나왔을 때
다 학교에서 결국 채택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 기관장분들의 의지가 많이 작용했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염두에 두시자면 이건 교과서 일반적 관행했다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분위기와 권력적 어떤 분위기가 작용되니까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이게 정치 논리가 스며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왜 이 자체가 이번에 금년 통과했던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땐 정상적이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교과서 내용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 교과서 내용이 완전히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 그래서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네. 현재 일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인할 때는. 네.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가 뭐 테러 활동에 종사했다라든지. 예? 테러 활동. 테러 활동에 종사했다고 기술돼 있다고요?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게 이제 이 언론으로 흘러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장담할 수는 없겠죠. 예. 또는 5.16 혁명이나 5.16을 혁명이라 하고 4.19를 학생운동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큰일 날 일이고요. 예. 예. 다만 우리가 뭐냐면 이 그룹이. 예. 이번 집필자 그룹이 이제 한국현대사학회라고.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어진 그 뉴라이트 단체들 아닙니까? 네네네. 예, 거기에 대표하던 권희영이라고 하는 분. 네. 예, 이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예. 어떤 분입니까? 이 권희영 회장이라는 분은? 아메리카가 그 한국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예. 예, 이 권희영이라는 분은 프랑스에서 아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예. 예.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읽을 때는 이제 주로 반공주의적 글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제 시기에 있어서. 예, 뭐냐면 레닌이라든지 사회주의 이론이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쓴 경우로 제가 봤었고. 예.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입장 평가하기 어렵지만. 네.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네.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 세웠던 정신문화연구원이 이제 시대에 맞춰서 좀 변신한 것인데 그쪽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전신이 정신문화연구원이에요? 예. 아, 그렇군요. 우리 때는 정신문제연구소라고 웃었죠. 국책 이데올로기 생산직 정신병원이라고 부르는데 뭐 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물론 달라졌습니다만은 성격이. 예, 그러나 과거에 어떤 그런 유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던 시절에 정신문화연구원이 변신한 게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 그쪽에서 이제 아마 좀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중앙연구원 원장으로서 얘기보다는 바로 이제 한국현대사학회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학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집필자가 이명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명희. 예, 공주대학교 교수인데.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콜링우드라고 하는 역사철학 쪽에. 아마 일본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았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토론도 한 적은 있어요. 예. 예, 그러나 하여튼 그 두 분이 아마 이 집필에 간판 이름을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예, 일반적으로 한국, 특히 우리는 지금 현대사 문제가 이제 핵심인데, 예, 이럴 때 있어서,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소 좀 뜨악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갖는 입장이 명백하게 이미 표현되어 있다는 게 한국 현대사학회가. 네. 하고 또 이러한 저번이 2008년도에 나온 뉴라이트 대한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일으켰던. 예, 그 당시에 어느 공중파 방송에서는 한국판 후쇼사 교과서, 일본 우익 교과서를 닮은 책이 나왔대서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학계에서도 뉴라이트 교과서를 위험한 교과서라고 해서 비판적인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적을, 그런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그러한 입장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책을 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은 지금 교과서를 보면은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집필을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먼저 전제가 있어요. 무엇을 좌파라고 하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네. 이 양반들은 제가 볼 때 극우거든요. 네. 그분은 보수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선 뭐냐, 한국의 그 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네. 학계 통설과 정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물론. 예. 예, 그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 이전에. 아, 당연하죠. 예. 예. 지금 뭐냐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 제가 읽어보면요, 진보가 아니고 네. 그냥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통설이나. 예. 근데 이들이 자기들하고 자기 입장이 다른데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이들이 학자적 시각이 아니라 예. 공안 검사적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거 무조건 이렇게 좌편향 좌경으로 밀어버리는데 예. 저희들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뭐냐면 색깔론으로 예. 그러니까 학술적인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색깔론과 어떤 그러한 극우 이데올로기를 밀어붙이면서 자기의 의사를 정당화 주장한다는 점에서 좀 저는 동의가 안 되네요. 아, 그래요. 자, 이게 교과서의 문제는 이제 그게 상징적으로 표출된 사건이고 더 근본에는 이른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념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 역사를 둘러싸고 이념 논쟁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각에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에서 속된 말입니다만. 네. 우리나라 말에 개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념 이전의 문제를 지금 건드려서 역사학계가 지금 황당한 거예요. 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 이번 교과서라는 것은 최종판입니다. 예. 이들이 뭐냐면 2003년부터 예. 어떻게 이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던 사람들이 네. 이 총체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뒤집기를 했는가. 저는 한마디로 역사 쿠데타인데 역사학계, 예. 특히 한국사학계라는 공식적인 학계들을 배제한 국가 권력과 예. 정치 세력들이 이른바 학술을 비방한 네. 하나의 그 공공연한 공격과 이 쿠데타가 지금 성공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점에서 이것은 학술이 아니고 네. 정치 공세고 교과서를 정치 도구로 만들고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네. 최악의 교과서라는 것이죠. 예. 뭐 그건 이따가 제가 하나하나씩 각각의 분야들에서 제가 예시를 할 때 이 예시됐던 사람들과 관계 있는 게 이번 교과서라는 거죠. 그럼 바로 예시로 좀 들어가 주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보시면 알겠지만 2003년부터 예. 2008년까지 나온 제일 핵심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건국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이것이 여기서 뭐냐면 이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에서 이제 건국절 만들자 할 때 바로 이때 누라이트 역사학자는 아니고 경제학자인. 이영훈 교수 등이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데 사들을 짓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한나라 돼서 법안을 만들었죠. 두 번이나 제출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건국절을 국가 지정일로 하자는 법안을 두 번이나 제출하게 되고. 이것이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건국 60주년 사업이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때 건국 60년이라고 하는 건국 60주년 국가 공식 기록물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임시정부가 아니라 실제적 정부도 아니었기 때문에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진정한 대한민국의 출발로 봐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8.15보다는 1945년 8.15 광복절보다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로 치러서 대한민국의 출발로 삼아야 되고 게다가 마땅히 오늘날 대한민국을 성공시킨 공로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말을 안 쓰고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 공로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때 이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나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주관한 건국 60년 사업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바로 같은 해에 나왔던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한국 현대사에 나온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주장과. 예, 그럼 보십시오. 조선일보, 동아일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데올로기 공안 신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 공안 신문에다가 뉴라이트 학자의 대한교과서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다가 네. 그 다음에 건국 60년 사업까지 이게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때 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네. 이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나오자 청소년들에게 역사 왜곡이 많은데 네. 이제 이런 교과서 나와서 안심이 된다고 적극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그런 것들이 지금 교과서 나온 거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 건국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약간 샛길로 빠져갖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뭐 예. 건국절 얘기하면 당연히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예, 그 예. 실장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00년 전쟁 제작을 하셨죠? 예, 오죽하면 만들었겠어요. 근데 보수 세력에서는 그 100년 전쟁의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도 하고.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도덕이 재발저린다는 말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100년 전쟁을 만들었을 때, 네. 그들의 비판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비판이 공격이요. 예.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전제방 이것이 많이 보니까 조선일보 신동아까지 예. 특별 분석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만든 것은 에피소드가 13가지인데 12가지가 조작이고, 네. 한 가지가 왜곡이다 그랬어요. 단 한 개도 맞지 않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우리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뭐 사실 거의 가치가 없는 주장들이근데, 도저히 이건 뭐 정도를 넘어서서, 네. 나와서 저희들이 그 기자회견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제 연구소 홈페이지에도, 또 유튜브에도, 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반박한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반박 기자회견 자료집은 무려 150페이지 정도로, 예. 우리 100년 전에 나온 근거 자료들하고 그때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원사료를 전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예. 예, 근데 참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100년 전쟁을 만드니까 100년 전쟁 세력이 예. 뭐 한국의 좌파 세력의 자금이 400억 원인가 600억 원의 파이프라인을 대고 있다라든지 네. 북한에는 김정은이 있고 남한에는 100년 전쟁 세력이 있다. 네. 예, 이런 아마 재미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광고까지 하는 이 집단들이에요. 예. 그래요. 아무튼 지금 근데 이제 100년 전쟁도 물어보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역사 논쟁은 사실은 학계에서는 얼마든지 역사 논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그렇죠. 저는 거기가 역사 학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대체로 뭐냐면 경제학자. 예. 그거는 경제학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경제학자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이영훈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그분이 일제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그분이죠.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그렇죠. 예. 사실 이 양반이 뉴라이트에. 예. 그 어떤 내용적 제일 많이 틀을 잡아낸 사람이에요. 네. 대한교과서를 만들 때 바로 핵심이 이 양반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뭐 서양사라든지 그것도 미국사. 예. 또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공부하거나 식민지시대, 일제시대사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 없으니까 주장한 게 뭐예요? 역사학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쓰려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한국의 현대사 연구자들이 대부분 좌편향됐다 여기서 자기들 쓰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역사를 역사학자가 쓰지 누가 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신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단계가 처음에는 뭡니까? 자기네들의 입장을 일단 해야 된다고 해서 28년 대한교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 단계 잘 보시죠. 그건 뭘 하나 이제 시범 케이스로, 예. 길을 들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른바 금성출판사판 네. 교과서를 네네네. 한 2, 3년 동안 집중 포격을 해서 결국은 만신창이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금성교과서 제일 많이 채택되던데 거의 채택이 안 돼버리죠. 예. 예, 공권력이라 보기다. 그럼 무리가 일어나면 한국에서는 알아서 기는 교육계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되고 자기네들 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하고 네. 교과부 적은 떨어졌죠. 이런 쪽에서 같이 뭐냐면 검증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필자들한테 뭐냐면 검증 기준에 따라서 고치라고요 해서 교과부장 일방적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을.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 주장한 게 뭡니까? 맡길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먼저 이제 교과서를 장악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 조선일보가 무슨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뭐냐면 기편 추진 본부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 예. 그 다음 나와서 뭐가 됩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역사적 변신을 해요. 네. 그래서 뭐냐, 이른바 참 우리가 천박한 영화는 뺑기치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외피라고 하죠, 학술적으로는. 그게 한국 현대사학회예요. 그걸 작년, 재작년인가요? 만들지 않습니까? 예. 재작년인가요? 예. 한국 현대사학회가 뭡니까? 우리가 봤더니 그게 뭐냐면 두 명의 한국 현대사가 있어서 확인했더니 그분들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 빠져버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사실상 말이 한국 현대사학이지만 거기에는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온갖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현대사학회에 한국현대사를 전공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그 역사학을 거쳐간 예. 한국사, 왜냐하면 그 현대사란 분자 자체는 넓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거기도 사회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한국사 연구자로서 현대사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억지로 긁어 모아도 6명 정도예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를 집필했는데 난 지금 더 재밌는 것은 이 교과서 나오자마자 뭐 어떻게 되면 조선일보가 검인정 통과하자마자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칩니다. 예. 그래서 뭐냐 남로당식 사관인가요? 뭐죠 민중사관이고 작용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다른 교과서를 그 3년 전에는 금정교과서를 치면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냐면 드디어 자기네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필이. 네. 예, 그래서 통과까지 됐잖아요. 이게 정상적이면 통과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자, 그러면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한번 좀 그럼 여쭤볼게요. 국사편찬위원회는 어떤 조직이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길래 이거를 심의 통과시키는 겁니까? 저는 이번 통과뿐만 아니라 지난번 교과서 파동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 또는 그 국사편찬위원회 최고기관장, 국사편찬위원장. 예. 이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는. 예. 예, 일단 우리는 사실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것은 외국엔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가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안 맞죠.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물론 지금은 검인정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검인정 틀에서도 이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학계에다 맡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또 학계가 중심이 돼서 교과서 검증하고 그런 절차에 대한 행정적 처리에서만 그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국사편찬위원회가 놀라운 그 어용성을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 근데 이명박 정부 때도 모든 국사편찬위원장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 그 전에 있었던 몇몇 그 편찬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최대한 이렇게 학술적인 다양한 학자들 불러서 그렇게 이 금성교과서에 대해서나 금인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임 몇 년 전에 나온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부터는. 네. 권력의 의지가 작동되는 하나의 축이 되면서 역사학계를 개망신시킨 거죠. 지금의 위원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교 교수로서 전중기, 조선시대에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살인파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예. 특히 뭐냐면 일반인들한테는 고종 황제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임금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고종이요? 네, 고종이 태종과 정조를 합치는 훌륭한 군주였다. 왜요? 예, 근데 그분 자신은 이제 일본이 너무 고종을 폄하함으로써. 예. 뭐냐면 왜곡된 상이 있다. 우리는 일본이 없을 때도 대한제국 시기에 근대화를 하고 있었고. 네. 일본 못지않았고, 그래서 개혁 주체를 고종 황제로 세우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건 하나의 역사적 견해로서 우리는 동의를 할 수 있고, 학술적 논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런 분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가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네요. 또. 오히려 제가 볼 땐 교과부의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의 의지라든지 또 외부의 어떤 그런 뉴라이트
각종 세력들이나 심지어는 이런 단체들에 나오는 교과서 수정한 요구는 말도 되지 않는데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사편찬위원장이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학계의 명예와 책임에 대해서 예. 그 제대로 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매우 유감스러운 겁니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종착점이 이번 교과서 2008년 이래로 예. 이 검정 교과서 통과까지 예. 만들게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럼 이렇게 총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역사 논쟁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람직한 역사 논쟁은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은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예. 한국 역사학계가 쌓아왔던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분단이라는 조건 속에서 뭐냐면 제대로 연구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예. 예, 그래서 뭐냐면 비로소 그 사실들을 매우 조심스러운 수준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한국 사회 내에서 다 쓰기보다도 그래도 뭐냐면 사실이라도 너무 또 충격이 안 가는 역사계가 통용되는 내용만 정리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그 공안 언론들하고 수구 세력들과 그다음에 한국사 연구자, 전문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름만 한국 현대사학을 만들고 뉴라이트 경제학자들이 가담하고 그다음에 이게 통과된다. 이게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냐면 심지어는 5.18 광주민주항쟁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또 섞여 있는 상황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3.1 독립정신이나 그렇죠. 자유 민주의식 자체를 뭐냐면 사실상 부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뜯어 고친 것은 이건 역사 논쟁이 아니고요. 역사의 정치 도구하고 그다음에 밀어붙이기예요. 근데 이게 위로부터 제가 볼 때는 쿠데타 아닙니까? 이건 역사 논쟁이 아니라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이게 왜냐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언제 그러면 저희들한테 한국 사학회라든지 한국사 연구회라든지 한국 역사 연구회라든지 전문적 역사 학회들이 있습니다. 책임성 있게. 지금 교과서 집필자들한테도 무조건 고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논쟁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권력의 의지가 작동되는 겁니다. 외국과 함께. 그리고 이 교과서를 배울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5년 뒤에 뭐가 되죠? 유권자가 됩니다. 촛불선이 없는 세상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얘들이? 촛불선이 없는 아름다운 수구선을 만들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더 큰 문제가 이거는 학술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교과서의 정치 도구화이고 특정 권력의 입맛이 많은 이러한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졌을 때 이미 중고등학교까지가 정치적 수단화된다는 겁니다. 교육 현장 전체가. 알겠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위험하죠.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죠. 자, 8월에 만약에 최종 심의를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원 소송 내야죠. 이원 소송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들. 물론 이들은 검정 통과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워낙 변신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겠죠. 문제는 그러한 어떤 부분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대한 한국의 교과서 역사에 대한 총공세. 라는 축에서 뭐냐면 그들이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교과서로 일단 채택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무자격이 자격으로 전환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속에서 절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걸 금전 통과에 대한 모든 내용과 검토하고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도 통과가 된다 할 경우에 저희들은 이건 상당히 아마 해방을 위해 한국의 교과서 파동제의 가장 큰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위헌 소송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야 알겠죠. 물론이죠. 법이라는 것은 또 그 당시에 또 굉장히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 역사학계를 에서 나오는 통설과 정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언제 공개가 됩니까? 이게 절차상으로는 검증 과정에서는 이렇게 일반적 공개가 잘 되지 않지만 이건 문제가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후 약방문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히 이미 뭐냐면 많은 부분이 조설 문제 나오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실제로는 뭐냐면 이 교과서들은 꽤 엉뚱한 방향 가는데 나머지 교과서에 대해서는 또 뭐냐면 금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동학농민혁명이 예. 가보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은 수술하고 있다. 줄여라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네. 이런 게 금정에서 나오는데 저 이해가 안 가요. 농민전쟁 같은 경우는 가부기억에 비교하면 그 의미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한다지 왜 이화여대에 있는 김한란의 동상이 친일파 안에 사진으로 들어가 있냐 빼라. 특정 학교를 욕먹일 수 있다는 거죠. 명예를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사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친일 청산이 안 되고 오히려 김연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 사진들이에요. 오히려. 예. 그래야 학생들이 이 현재성을 역사는 중요한 게 과거를 다루지만 현재성을 느끼고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이 사진이 뭐냐면 친일하는 사람인데 왜 해방 후에 학교에 떡하니 동상으로 기념하고 있을까를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면서 스스로 느끼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못 느끼게 하겠다는 거죠. 못 느끼라고 고치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뉴라이트 계열이 낸 대한교과서는 금정을 통과시키면서 네. 오히려 한국 역사학계에 상식적인 책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집필지라고 금정위원회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정위원회하고. 예. 그 얘기에다 이제 조세가 또 나서 이제 중학교 교과서도 이제 고쳐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아마 이게 역사 논쟁이 아니겠구나 이거는. 이거는 대공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실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월요일의 인기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제가 대표라고 할 뻔했네요. 대표도 맞아요. 대표 예. 겸 편집장. 예, 그럼 그렇죠. 앞으로 그냥 대표라고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그런데 편집장의 어감이 좀 낮다고. 있어 보이잖아. 대표가 더 있어 보이지. 아니, 그거는 돈 버는 사람이고, 좀 그래도 지식 사회에서는 그래도 편집장. 그러니까 대표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아직 좀 돈을 못 번다. 아, 진짜. 예. 그 얘기하니까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이 이탈람에서 이제 이락 스타덤에 오르셨는데, 어떻게 좀 디펜스 21 플러스 구독자는 좀 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월간지란 말이죠. 예. 요즘 월간지 장사 됩니까, 솔직히. 예. 사실은 이탈람 와서는 대충 말한다고. 그런데 양반이 월간지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 쓴다고. 예. 그래도 역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이런 오디오 파일을 좋아하지 그렇게 읽는 거는 그래 쉽지 않아요. 제가 좀 월간지 홍보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탈람 와서 대충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정남이가 뚝 떨어지네. 아니 이왕 얘기하는 거 그래야지. 그래야 홍보 목적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디펜스 21 플러스도 좀 많이 애독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부수가 늘면 제 공도 좀 있어요. 리베이트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로비스트를 강의한 사람인데. 내가 양반이 지금 방송에서 별 얘기를 다 해. 몇 퍼센트? 아니 그건 아주 페어하게 저는 밥 한 끼? 섭섭하게 하네. 내가 그런 사람이야. 여기서 더 나가면 방송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로 갈까요? 오늘 조간신문에 전부 났죠? 앞으로. 샹그릴라? 샹그릴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근데 왜 국방장관 회담이 샹그릴라요? 아니, 그건 고유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샹그릴라 안보 대화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상당히 여러 나라 국방장관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보 대화를 하는 건데 일종의 어떤 국제 정치에 있어서 어떤 자유주의적인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안보 협력이죠. 이런 어떤 안보 대화인데 우리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한미일 또 중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안보 대화를 하는 중요한 무대로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어떤 그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어떤 안보 현안이 논의되기도 하고요. 또 양자 회담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동안 못했던 어떤 국가 간의 그 안보 현안들을 매듭짓고 푸는 이런 기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간에 좀 다 실렸던데 지금 그 2015년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후에 네. 한미 연합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한미 연합사를 연합전구 사령부로 개편을 하고 네. 한미가 같이 간다. 단 사령관을 지금은 미군이 맡고 있는데 한국군이 맡는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핵심은 다 얘기하셨는데요. 예. 근데 한 가지 좀 여기서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예. 우선 이게 한미 간에 합의된 게 아니거든. 그다음에 샹그릴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공식 의제도 아니거든. 예. 근데 이때 맞춰서 이게 뉴스가 터졌어요. 의제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면서요. 한미 국방장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양국 합참 간의 잠정 합의 정도 됐을까? 그래요? 예. 실무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거고. 아니 이거는 작년부터 네. 그 이전부터 쭉 되오던 얘기인데 이걸 미군이 지금 그 한국군 어떤 그 장성의 지휘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 안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때 뉴스가 나갔느냐? 그런 공식 의제도 아닌데 예. 양국 실무진 간에 논의되던 게 왜 나왔느냐? 예. 국방부가 원래 5월 말쯤이면 한미 간에 합의될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5월 말까지 엠바고를 걸고 그 이전부터 설명을 해왔다고. 3월, 4월에. 예. 예. 근데 이제 엠바고 시한이 걸리니까 예. 이게 자동으로 해제가 된 거지 아. 새로운 합의가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엠바고는 그때 왜 5월 말까지 걸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국 방문해서 5월 초에 정상회담하고 예. 5월 말에 이거 합의해서 터뜨리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6월 1일이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었으니까. 그렇죠. 그거 딱 맞춘다. 그래가지고 이게 달콤한 꿈에 젖어 있었던 거죠. 동맹이 격상됐는데 뭐 그 정도 안 되겠냐. 그런데 웬걸? 앞으로도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직은 흔쾌히 동의를 안 한 거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로도 못 올라갔고. 못 올라가요. 그 발표도 못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엠바고는 깨졌고. 엠바고는 깨졌고. 네, 그러니까 예. 보도는 나오고. 근데 그러니까. 또 한미 보도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로 채택은 안 됐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됐다고. 뭐가 악의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간 걸 가지고 마치 새로운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예. 기자들은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 일제히 다 기사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의제와 관계없는 얘기를 싱가포르에 가 있는 김관진 장관이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걸 설명해 준 거라고. 그 사이에 무슨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미국이 그럼 아직까지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연합전구 사령부. 네. 사령관을 한국군 이제 합참의장이 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합참의장은 이제 그 어떤 대통령의 안보 지침을 보좌하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보좌 기능으로서 이게 원래 자유민주국가는 다 합참의장 그렇게 운영해요. 직접 전쟁 지휘를 못하게 하죠. 그 합참의장 밑에 그 합동군 사령부를 만들어서 이 사령관이 그 그러니까 연합 정구 사령관을 겸임한다. 거기서 미군을 지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 보도로 보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그러니까 사령관이 바뀐다. 최고지휘관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게 오보네? 아니 그러니까 그 합동군 사령관을 우리 의장이 지휘한다 이거죠. 네. 그래요? 예, 그런 의미도 되고 지금 국방부에서 짜고 있는 안은 이겁니다. 합동군 사령부를 따로 만들어서 네. 그걸 연합정구 사령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이걸 다 겸임해버리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사실은 전쟁 나면 대통령이 찾는다고. 예. 그러면은 다른 나라 그 합참의장 같이 이렇게 청와대를 보좌하고 또 여러 가지 작전 지침, 대통령의 작전 지침을 구상하고 이런 업무도 해야 되는데 사령관 역할까지 해버리면 업무가 과중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김관진 장관은 원래 이 양반이 옛날 합참의장 할 때부터 따로 합동군 사령부를 창설해야 된다는 안을 갖고 있었어요. 합참과는 별도로? 별도로. 아, 그러니까 합참의장의 어떤 작전 지침을 받는 말 그대로 커맨더, 이 한국군 사령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연합사까지 이제는 흡수해서 예. 그 한국군 대장, 즉 합동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휘한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그 삼국전에 이런 걸 보면 최고 그러니까 명예직으로서의 최고 군 사령관 비슷한 거 태위라고 있었고 그 밑에 대장군이 있잖아. 실질적인 사령관은 대장군이었고 이런 구도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참모고 이 사람은 합참은 번역기관이에요. 대통령의 정치적 지침을 군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군사적 지침으로 예. 변환해주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넓게 보면은 이것은 국군 통수계층의 일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거기에 참모로 기능하는 것이고 어떤 실제 실병을 운용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커맨더 사령관은 따로 둔다 이게. 그렇죠. 아무튼 그림을 다시 그리면 한미연합사를 연합정구사령부로 바꾸고 또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육해공, 해병, 특전사, 특전 이렇게 5개 분야로 다시 그 연합 구성군 사령부를 구성을 하고.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공군을 제외한 4개는 또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이런 그림이란 말이죠. 네. 근데 미국이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은 옛날 보면 이제 주장이 있고 부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주장은 한국군이 맡고 우리가 부장이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지금 의문시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여태까지 미군이 해외에서 그 타군의 지휘를 받은 사례가 없어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이거 지휘를 받겠다는 거거든? 예. 근데 그러면 우리 합동군 사령관이 차려 열중시하면 주한미군이 동작을 취하느냐? 전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전체가 그럴 수 있느냐? 예. 또 전시에 증원되는 부대까지 그럴 수 있느냐? 예. 이게 지금 의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내가 참 할 말이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베일 속에 쌓여 있는데 저는 이 지금 연합정부 사령부 논의가 아주 유용한 측면이 하나 있다고 봐요. 네. 보수층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더 연기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걸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한미 양군이 그래도 한 몸뚱이로 계속 가니까 전시작전 예. 통제권을 환수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수를 달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흔히 얘기하는 호국 안보 세력들이 전자권 전환을 추가로 더 연기하자는 요 명분을 뺏어버릴 수 있는 거지. 예. 이런 의미의 유용성, 긍정적인 측면이 보여요. 예.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연합정부사령부 구성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합의가 이루어진 게 노무현 정권 시절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06년. 당시의 구상은 한미 양국은 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자, 한미 양국은 연합기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로 연합사는 그냥 해체해요. 따로 가고. 예, 한국군 합참이 있고, 예.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전투사령부가 있다고. 예. 별개 군대입니다. 예. 근데 이게 협조를 해야 되거든, 양국 군대 사이에. 그 사이에 작전 협조기구를 든다. 이거는 어떤 공동의 작전, 이거는 이제 공동이라고 할 땐 커먼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런데 지금같이 연합 지휘기구를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이건 컴바인드라고. 예. 이것도 말 어려워지네, 나 참. 예. 그러니까 컴바인드 조직은 절대 안 가는 거죠. 양국군이 따로 가면서 협조기구만 둔다. 예. 이거였어요. 그것이 최근까지 유지돼 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자권 전환을 앞두고 안보가 불안정해진다고 하도 안보 세력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가 어떤 실리적인 어떤 사항보다는 명분을 고민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이 전자권은 예정대로 가져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호국 안보 세력을 달래기 위한 명분으로 내놓은 게 이거라고. 근데 얼핏 문혜안이 볼 때는 한국군 따로 미군 따로 가면서 연락 체계만 형성하는 거고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정부사령부로 한 몸뚱이가 됐을 때 만약에 전시와 같은 정말 비상 상황에서 대처 능력은 연합정부사령부가 더 낫지 않느냐 한 몸뚱이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번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의 최대 명분으로 나오는 전투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예. 이 작전 협조기구가 군사령부 단위, 군단 단위, 또 전술제대 단위로 다 일일이 작전 협조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너무 층이 많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현재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 단 전자권 전환의 취지에 맞게 한국군이 커맨더, 사령관을 맡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아주 우리가 보기엔 아주 심플한 논리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다수 보수가 다 속아 넘어갈 거예요. 내가 어제 종편 보니까 벌써 이게 엄청 잘 된 걸로 이제 한국군이 지휘한다고 난리대. 그게 바로 노 대통령이 노렸던 거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이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체제라 그랬는데 그걸 요즘 보수가 홍보하면서 무언가 연합지휘 체계 안 바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
자, 미군 사성 장군이 이제 그러면 연합정구사령부의 부사령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의 도대체 지휘와 역할이 뭐야? 이 사람이 우선은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죠. 예. 이런 거 국방부 설명 절대 안 하거든. 예, 절대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예. 이런 복잡한 문제는. 예. 자, 이 한반도의 정전협정 당사자가 누굽니까? 한국군 사령관입니까? 아니죠. 유엔군이죠. 유엔군 사령관이죠. 예. 지금까지 그 미군이 나름대로 한미 연합사도 왜 만들었냐 하면 언젠간 유엔사가 없어질까 봐 그걸 대비해서 78년에 만든 건데 예. 유엔사의 모든 작전 계획의 제일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엔 사령부의 위임에 의하여 이 작전 계획을 작성한다. 예. 이 어떤 그 주한미군 사령관, 이 한국군의 선임 주한미군 장교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는 유엔군 사령부의 위임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엔군 사령부는 어떤 그 한반도의 어떤 그 위기 관리를 위해서 어떤 그 전평시에 그 유엔사 교정 규칙을 작성해 있고, 네. 그 교정 규칙에 의해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왔는데 아주 상징적인 존재라 그러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데 네. 이 부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맡는다는 게 이게 격에 맞습니까? 이거는 그 커맨더도 아니고 데프티 커맨더 아닙니까? 말 그대로 부사령관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전혀 말이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부사령관도 사성장군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 권위를 유엔 사령관에서 찾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상하관계가 사령관하고 아주 이상해져. 여기서 일단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예. 두 번째로 그 연합정구 사령부에 이제 한국군 2대 미군 1의 비율로 이렇게 편제를 해서 우리 맞아요. 합동군 사령부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1.5대 1이라면서요. 1.5대 1이 2대 2로 2대 1로 간다. 예, 한국군이 2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미군이 이게 100명이 될지 15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모르는 인원이 예. 우리 합참 건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 합동군 사령부가 위치하는 합참 건물로. 그러면은 어느 날 삼각지에 국방부 들어가 보니까 막 미군이 몇백 명씩 보여. 예. 이게 상상해 가요? 아니 지금이 뭐 군사 고문 시절도 아니고 예. 군사 고문단 시절도 아니고 예. 와가지고 예. 그러면은 몇백 명이 우리 합참 삼각지 건물에 들어와서 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냐? 예. 이 부분이 만약에 유엔군 사령관까지 부사령관이 겸임한다면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까지 우리가 지휘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일체 설명이 없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평택에다가 100억 불, 즉 10조 원 그 돈 들여가지고 주한미군 기지 이제 거의 완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핵심 참모들을 주한미군이 다 그리로 가서 근무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사령관부터 모든 참모 조직이. 근데 걔들이 평택이 아니고 일로 올라온다는 얘기 아닌가? 예. 그럼 평택 기지는 왜 지었냐고. 보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고 꼬이죠. 근데 일부만 올라오니까. 아니 일부라 그러지만 핵심이 예. 부사령관 이하 핵심 참모들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권한이나 개통이나 이런 점에서 이게 엄청나게 꼬일 수 있다. 엄청나게 꼬여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당나라 군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건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제1안이 뭡니까? 예정대로 전자권 전환이에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에 나온 거. 이거 제1안이에요. 예. 제2안이 뭐냐? 정권 내에서 내심 고려하고 있는 2안이 전자권 전환 연기예요. 이건 제3안이에요. 그러면 이 제3안이 지금 제1안으로 채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어떤 그 군령상에서 지휘계통상에서 이 복잡한 문제가 예. 이게 그러면은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주권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아무도 몰라. 예.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예. 제가 이건 뭐 아주 특별히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사령관 이하 주한미군의 지휘와 역할과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국방부의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어떤 그 명분으로
하나의 어떤 그 현 상황 관리용으로 이걸 터트린 건가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 이거 실현 가능성 의문시해요. 자, 근데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그 김종대 편장의 표현대로 호국 안보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서 한국군 따로 가고 미군 따로 가고 양군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한다. 이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엔군 사령부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저 정전 상태를 깨고 다시 전쟁을 개시하는 권한도 유엔군 사령부가 갖고 있는 거죠. 형식 논리상으로는. 형식 논리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사실상 그 한국군과 미군 간의 수평적 협조 체계가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의 권능과 권한을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보면 그림은 그러니까 수평적 협조 체계지만 사실상은 또 미군이 주도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환수가 됐다 하더라도 네. 실내용은 이렇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바로 그 문제가 이 한반도 안보의 어떤 전략적인 아젠다의 한 축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연합정부사령부는 그런 전략 문제를 고민한 게 아니라 전투 효율성을 고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격이 낮은 대안이죠. 전투가 마치 전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당연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보기에는 한반도 위기 관리의 어떤 그 최종 어떤 결심권자가 누군가. 네. 물론 양국 대통령이지만 예. 그 유엔사 권한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어디로 튀는 거냐. 여기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 유엔사 권한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유엔사가 권한을 위임한 연합사가 해체되면은 다시 유엔사가 가져가는 것이고 네. 이거는 유엔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다. 예. 이런 썰이 있고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위임을 했고 예. 또 유엔사가 해체돼도 무방하다. 예. 무방하다. 유엔이 있기 때문에 유엔사는 없어져도 된다. 예.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기존의 한미 새로운 어떤 작전 지휘 체제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누구든 수행하면 된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뭐 국제법적으로 워낙 복잡한 문제니까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어떤 그 전략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주한미군 사성장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할 거냐, 또 분단을 현상 유지할 거냐, 예. 주변국의 협조를 어떻게 구하고 대유엔 외교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전략적인 문제가 앞으로 한반도 안보의 중심 의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모든 국민은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한국군의 위상, 우리 국군 통수권자의 위상이 뭐고 과연 우리는 통일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전략적인 그 해법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전투 효율성의 문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군의 어떤 중견 장교들 하위 개념이죠. 하위 개념. 그렇죠. 여기서나 고민할 문제라고. 이게 국가적 아젠다를 다 흔들어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선의 안은 뭐냐면 예정대로 전자권 전환이에요. 예. 이게 가장 바람직해요. 가장 최선의 안이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내놓은 최적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어떤 연합정부 사령부가 생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주한미군의 지휘와 역할 하나만 갖고도 앞으로 3년간 논쟁해야 될 사안이에요. 업무 분장이 참으로 어렵겠네요. 업무 분장 어렵죠.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맨날 이 권한 재배분 문제 가지고 지난 정권도 그러고 이번 정권도 그러고 날만 새면 이걸로 싸워요. 맨날 조직 엎었다, 만들었다. 상부구조 지난 정부에서 군 상부구조 지휘 개혁한다고? 예, 맞아요. 왜? 그거 이제 한국군 내부에서 싸움으로 2, 3년 협의했고. 네. 이제는 연합정부 사령부 만든다 그러면 이제는 한미 간에 이거 갖고 또 2, 3년 싸우고. 예. 맨날 지휘권 문제 가지고 그냥 그러면 5, 6년을 말아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냥 계획대로 하면 될 걸 가지고. 이런 분쟁이 벌어지면서 겉으로는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부 권한 문제로 날새고 날지는 이런 상황이 5, 6년이 간다 이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한미 양국 합참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다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우리 주장이에요. 네. 아, 그런 겁니까? 그것도 잠정이란 수식어가 또 붙어요. 예.
자, 근데 아무튼 국내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궁금해지는 건 미국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건데. 일치 안 나오죠. 이 얘기를 왜 해요? 의제도 아닌데. 예. 그냥 무시하는 겁니까? 아, 이건 한국 언론이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되려면 말이죠. 예. 지금 저기 목표는 올해 그 10월이나 11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서 이걸 합의하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올해는 서울에서 열립니다. 네. 근데 요즘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뭐 우리가 어떤 그 위상이 높아져 우리 위주로 다 되고 있다고 동네방네 지금 보수 언론이 선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0월에 저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것도 우리 위상이 높아진 결과래. 아니, 한 번씩 교차해서 열지 않아요. 그거 봐요. 그거 아시잖아. 서울 오고 워싱턴 오고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올해가 단지 서울에서 열릴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어제 종편 보니 그런 얘기까지 하대. 야, 그러니까 예.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야. 예. 아니, 이제 맨날 동맹이 격상됐다. 맨날 한국이 높아졌다. 국격이 상승했다. 도대체 그 높아지는 끝이 어디야? 매일 높아지면은 그럼 저기 허구한 날 높아지기만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주 공간. 이것까지도 이제 우리 위상이 높아져 서울에서 SCM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어제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어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저기 뭐랄까 자긍심을 갖는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너무 억지 주장을 펴면 안 되죠. 자, 그나저나 문제가 일정에 따르면 2015년에 전시작전 통제권은 환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전작권이 환수되는 것을 상정을 해서 한미 양군을 어떻게 그러면 조정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그 전에 다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끝나야죠.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말에 처음 찍은 닭이 정답이라고. 그냥 그럼 노무현 정부 때 세운 그거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대로 태워왔고 단지 시기만 조정돼 왔을 뿐인 것인데 네. 그 작전 협조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물샐 틈 없이 협조한다고 옛날에 얼마나 국방부가 자랑했다고. 그 당사자 중에 하나가 지금 김관진 국방장관이에요. 예. 이 양반이 저기 그 뭡니까 2007년경부터 합참의장을 했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어떤 그 앞으로 한국군 100년의 역사를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전작권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예.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나온 그 안들이 바로 작전 협조기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김관진 장관은 항상 지금 보면 말이 많이 바뀐 것이 이 양반 보면 내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상부구조 그 개편을 하겠다 그랬어요. 네. 합참의장으로 그 지휘권을 다 통합해서 각군 총장을 지휘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장관직을 걸겠다 그랬어. 국회 가가지고. 그런데 정권 바뀌니까 장관직을 걸긴 뭘 걸어? 또 우물쭈물하대? 아니 예. 뭐 상황이 조금 설득이 덜 돼서. 아니 설득이 이걸 하겠다고 자기가 설득이 안 되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그 사이에 군인들이 이렇게 말 바뀌면 안 된다. 예. 이게 강직한 군인이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말 바뀌면 안 된다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연합정부사령부가 새로 나온 게 우리가 예. 상당히 불안하게 보여요. 예. 이게 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복잡한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전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실험된 적도 없어요. 어디 이게 한 번이라도 실험이나 해본 적이 있는 거냐고. 예.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또 뭐라 그랬냐 하면 샹그릴라에서 기자간담회 때 이것이 복잡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줄 잘 안다. 검증이 필요하다. 어떻게 검증을 해요? 아니 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니 그 검증이 저기 그 기존 안도 다 해본 거 아닙니까? 네. 또 검증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요 말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 불완전한 합의를 설익은 거를 쏟아내다 보니까 저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상황이 이게 지금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해법이 잘 안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 논리가 다시 득세를 하면서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잘못하다가는 아니 그거는 난 그렇게 안 될 걸로 봐요. 물론 우리가
그런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예. 자, 당장 우선 그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자권을 연기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 보수 세력을 잠재우는 예. 그 효용성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주말에 종편 보도 태도를 보라고. 뭔지도 모르면서 좋아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꼬이면 한미 양국의 합의를 못 보면 그럼 기존에 검증해 놓은 안이 있어요. 제가 제 일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삼안으로 갔다가 이렇게 저기 안 해도 될 생고생을 해?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게벼. 저 산인 게벼. 예. 더 열받는 건 뭐야? 아까 그 산인 게벼. 그러니까 제 일안으로 되돌아가는 거. 예. 예. 이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등선화가 필요합니다. 예.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오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벼. 이렇게 해보면은 누가 고생하느냐. 저기 중견 장교들만 말이지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됐을 거 가지고. 예. 또 안 짜느라고 기한하느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매 정권마다 마치 자기가 새로운 걸 짜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어떤 국가 낭비고 비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연합정부 사령부가 나와서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오늘 자 애청자 여러분 자 한마디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백유나 부녀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이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짚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교과서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전에 나온 대항 교과서 내용에 준해서 본다면 김구 선생이 테러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술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헌법 전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1 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교과서에 5.16을 혁명으로 기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난 대선 때 지금은 대통령인 박근혜 후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이것만 한번 다시 떠올려봐도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